안녕하세요. 지난 파트 1에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부분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감명 깊게 본 부분은 교수님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영상의 첫 번째 포인트는 너무 회계학의 형식이나 숫자에 함몰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무제표가 어려워 보이지만 재무상태표에서는 향후 큰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산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언급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첨언을 조금 하면 손익계산서는 얼마에 팔고 얼마나 이윤이 남느냐, 현금 흐름은 영업으로 번 현금 흐름,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 자금을 조달한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개로 보면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보는 자신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스토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스토리를 뒷받침할 숫자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를 피하고 싶었던 제 머리를 한 대 때리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이 명언이었는데 교수님은 숫자의 사람들이 상상력을 장착하고 스토리의 사람들이 절제력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세 번째 파트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보시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있는 영상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세 번째 포인트의 제목을 말씀하지는 않으셔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투자를 하는데 밸류에이션을 안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해봐라입니다. 반장난처럼 얘기하셨지만 그 배경에 진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을 개강하면 학생들에게 회사를 밸류에이션 해보라고 시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1에서 2주가 지나고 나면 일부 학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약 10명 정도는 찾아와서 교수님 죄송한데 회사를 바꿔야겠다고 한답니다. 이유를 물어보시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교수님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되묻는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그건 영구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지 사업 초기 첫 3년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무슨 문제냐. 그걸로 세상의 종말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십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회사들은 처음 영업을 개시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일까? 바로 젊고 성장하는 회사들이라고 하십니다.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돈을 써야 합니다. 회사를 연간 80% 성장시키는 마술은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테슬라를 평가해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들을 지어야 5년 후에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5배 이상의 차량을 뽑을 수 있지 않겠냐고 물으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만약 초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수년 후에는 그것을 훨씬 능가할 불균형적으로 큰 현금의 유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첫 해 10억 달러를 썼다고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100억 달러의 현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젊고 성장하는 기업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게 정상이라고 하십니다. 기업이 성숙해져감에 따라 현금 흐름은 양으로 바뀌고 가치가 높아집니다. 정보를 찾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장하는 회사라면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쟁자가 누구인지 모든 정보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리스크 요인은 과거를 통해서도 미래를 통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정 항목을 찾아볼 때는 꼭 주제를 잡아서 집중해서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교수님은 엑셀을 펼쳐놓고 입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집중적으로 살펴본다고 하십니다. 정보를 더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필요한 정보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차고도 넘치는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파도 속에서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해서 그 정보를 밸류에이션에 입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수님은 이 밸류에이션 업계를 혁신하기 위해 다트머스 대학교 교수님이지 친구인 아난드 순다람 교수님과 어플도 만드셨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밸류에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업계를 혁신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교수님이 2013년 3월 애플에 대해서 했던 밸류에이션입니다. 기업 실적이 나오는 3개월마다 밸류에이션 작업을 반복하셨다고 하는데 교수님의 블로그에 2010년부터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은 차라리 애매하게 맞추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틀리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이 사업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매하게 맞추며 살아가려 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어렵게 얘기를 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려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그게 너무 짜증이 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게 애플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선언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모든 사람이 그리고 교수님 본인이 어디에서 틀렸는지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정답을 낼 필요도 없고 이제 엑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범위로도 밸류에이션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애드온입니다. 2013년 주가는 450불이었고 교수님이 계산한 베이스 케이스는 580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애플이 저평가되었고 더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2013년 3월에 진행한 밸류에이션에 근거해서 맞을 가능성은 90%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450불은 약 10분 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라고 하십니다. 교수님은 확률이 교수님 편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교수님이 원하던 대로 전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분할을 가정하면 애플 주가는 840불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불확실성이 우리를 멈추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교수님은 사람들이 IT 회사 밸류에이션이 어렵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핑계에 대해서도 틀릴 수 있지만 예측 자체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십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밸류에이션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여러분들이 미친 짓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많은 벤처 투자자들이 그 짓을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투자는 할래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라고 되물으십니다. 만약에 회사를 평가할 수 없다면 최소한 논리적으로 행동해달라고 거의 절규하십니다.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투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수님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밸류에이션을 직접 해볼 것으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면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당연히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스타트업의 창업자에게 물어봐도 뾰족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보유 자산에서 어떤 현금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나요? 두 번째는 미래 성장성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나요? 세 번째는 당신 사업의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번째는 언제쯤 성숙한 기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이 모든 질문이 당연히 고통스러운 질문이고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생존 여부도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 미래를 예측해보라고 하십니다. 꼭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측은 해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교수님은 매년 대형 주식 상장이 있기 일주일 전에 직접 밸류에이션을 해보신다고 하십니다. 일주일 전에 하시는 이유는 상장 가격을 알고 밸류에이션을 하면 그 숫자가 계속 주변을 맴돌고 그 숫자를 감안하여 밸류에이션을 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실제 트위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하시는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